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23년 신체생활의사당 의학이론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생물 종양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신생물 종양은 모두 이제 분류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분류 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제 분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 분류를 보시면 해부학적 부위하고 형태학적 분류 두 가지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보시면 위, 암 그리고 옆에다 이제 코드를 쓰거든요. 그 코드는 해부학적 부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 부위가 어느 정도의 상태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의 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형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형태학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먼저 해부학적 부위를 보시겠습니다. 해부학적 부위를 보시면 맨 앞에 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질병 분류 코드가 A부터 Z까지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A부터 Z까지 있는데 A는 보통 감염증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C, D가 신생물, 다른 말 종양과 관련된 겁니다. 그 중에서 C가 악성 종양, 암과 관련된 것이 보통 C에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 C가 이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두 자리가 나옵니다. 이 숫자 두 자리가 해부학 부위입니다. 그래서 위냐, 대장이냐, 간이냐 그런 게 이제 두 자리, 숫자 두 자리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가 나오는데 숫자 한 자리입니다. 이 숫자 한 자리가 세부 부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시면 C 50.2라고 써 있죠. C는 이제 악성암을 얘기하는 거고요. 50은 거기 보시면 브레스트 유방이네요. 점 2. 점 2에 해당하는 건 어퍼 이너 쿼드런트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안쪽. 유방은 보통 4등분해서 부위를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쪽 안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점 뒤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진단서 같은 경우 보시면. 그런데 점 뒤에도 어떤 부위가 있는지 세부 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진료를 보고 오셔도 이 코드는 똑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해부학적 부위에 대해서 형태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보시면 형태학적 분리는 맨 앞에 숫자 4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숫자 4자리가 히스톨로지. 그래서 이게 종양의 종류가 뭐냐, 선종이냐, 뭐 상피 세포냐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종류가 뭐냐를 숫자 4자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그 앞에 M8140 이렇게 써 있잖아요. M은 몰폴로지입니다. 형태를 M자로 쓰고 있는데 국제 분류에서는 M자를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자리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가 나오죠. 슬러시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행동 분류입니다. 얘가 어떤 행동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는 침륜하고 있냐. 우리 암을 배우실 때 침륜과 관련돼서 배우셨잖아요. 파괴하고 들어가면 암이다. 파괴하지 않는다? 양성이다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얘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해서 슬러시 뒤에가 행동 분류다 얘기하는데 여기가 암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가장 키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한 자리가 나오는데 이 숫자 한 자리는 보통 잘 안 쓰십니다. 잘 안 쓰시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분화와 관련된 건데 뒤에서 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 다음에 M은 전체적으로 신생물에는 M자 앞에 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4자리. 이 신생물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슬러시, 그 다음에 한 자리. 슬러시 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암이냐, 양성 종양이냐를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 한 자리는 그 악성 종양이 어떤 형태냐, 더 악성이냐, 조금 괜찮은 암이냐, 뭐 이런 걸 분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학 분류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형태학 코드를 가서 보시면 맨 앞에 이 신생물의 종류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4자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조직학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 어떤 거냐 보시면 M801부터 M804까지는 상피성 신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는 숫자 4자리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숫자 3자리만 나오네요. 뒤에 한 자리가 지금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편평상피 신생물은 M805에서 808까지입니다. 편평상피는 어디에 많냐면 폐암에 많습니다. 자궁경부암에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요 M805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양식 번호가 있습니다. 슬러시 뒤에 한 자리를 가지고 얘가 악성암이냐 양성종양이냐를 나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행동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나오죠. 이거를 가지고 진짜 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손해사정 실무에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 실무에서도 요 앞에 있는 조직 형태보다는 슬러시 뒤에 있는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슬러시형은 양성신생물입니다. 양성신생물 우리 배우셨어요. 공간은 차지하되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온 혹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러시 1은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악성암입니까? 모르겠답니다. 이거 악성암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을 갖고 있다. 악성 잠재성인데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험에서는 경계성 종양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시 1은 경계성 종양입니다. 자, 슬러시 2는 제자리암입니다. 제자리암인데 예전에는 제자리암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상피내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은 우리가 이해하실 때 상피에만 있는 암이다. 암이 상피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암이 상피에만 있는데 이 상피는 떨어져 나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조직에 암이 있으니까 암도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상피 내에만 있는 거가 제자리 암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살짝간 점막에도 간 경우에도 제자리 암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피내암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제자리암 이런 말을 씁니다. 제자리암은 상피내암만 있는 암 또는 침륜하지 않은 암은 암이에요. 그런데 공격성을 갖고는 있는데 실제 지금 공격하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 혈관을 공격해서 출혈이 나거나 림프를 공격해서 붓거나 아니면 신경을 공격해서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런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 이런 게 이제 비침윤성, 비침범성, 그래서 제자리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암은 슬러시입니다. 자, 슬러시 3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신생물입니다. 악성암이죠.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슬러시 6, 슬러시 9는 전부 다 악성암입니다. 그런데 슬러시 3은 악성암인데 원래 그 자리에 처음 발견된 거 슬러시 3. 슬러시 6은요. 암인데 다른 자리에 갔어요. 폐암인데 이 폐암이 다른 데 갔어요. 간에 보였어요. 그러면 이건 간에 보이는 폐암은 슬러시 6이 되죠. 자, 슬러시 9는 뭐냐면 간에 암이 보였는데 얘가 간이 원래 원발암인지 폐에서 온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땐 슬러시 9를 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슬러시 6, 9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슬러시 3이 중요하죠. 그래서 슬러시 3이냐 슬러시 2냐를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은 게 실제 손해사정의 일입니다. 그래서 슬러시 2가 뭔지 슬러시 3이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러시 뒤에 한 자리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 더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정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정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조직학적 등급이나 분화, 등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등급에 대한 게 맨 마지막 숫자에 나오게 되거든요. 자, 등급은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1, 2, 3, 4, 그 다음에 쑥 넘어가서 9가 있네요. 9는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보통은 1, 2, 3등급까지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1등급을 보시면 well differentiated, 고도 분화형 이렇게 얘기했네요. 분화가 잘 됐대요. 그렇죠? 분화가 잘 된 거를 고도 분화라고 얘기했는데 분화가 잘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우리가 찐빵집에 가시면 찐빵이 똑같은 게 예뻐 보여요? 아니면 삐뚤삐뚤한 게 먹음직해 보이세요? 똑같은 게 예뻐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잘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를 분화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도 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화는 똑같이 예쁘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화가 잘 됐다. 아, 이거는 보통 정상 조직에 가깝겠구나. 정상 조직에 가까우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신생물이라도 얘는 별로 안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레이드 1에 보시면 맨 세 번째 줄에 로우 그레이드라고 써 있네요. 저등급이라고 써 있죠. 저등급. 이때의 등급은 누구의 등급입니까? 악성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악성의 등급은 낮아요. 그러니까 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분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악성의 등급은 낮아요. 그러니까 침륜암까지는 가지 않겠다. 침륜암이라도 얘는 굉장히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레이드 2, 3가 있는데 3를 보시면
불량 분할해요.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침유암의 그레이드 3다 그러면 이 환자는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레이드 1보다. 거기에 등급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이 그레이드 이렇게 써 있지요. 자, 하이 그레이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슬러시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양성이냐 제자리냐 악성암이냐를 이제 나눕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슬러시 0이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양성이라고 배우셨어요. 양성인데 그레이드 3가 나왔다 그러면 제자리암으로 슬러시 2로 훅 가버려요. 그래서 그레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2, 3까지만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마지막에 4를 보시면 미분화형, 역형성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암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서 착한 암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착한 암, 갑상선암이잖아요. 갑상선암은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형태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4가지 종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갑상선암은 유두암이에요. 이 암은 살고 죽는 데는 크게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역형성암이 있어요. 그레이드 4에 해당하는 역형성암, 미분화암은 일반 다른 갑상선암 말고 다른 암보다 더 안 좋아요. 확성도가.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등급은 고등급이다, 분화가 잘 됐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정상 조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좀 참고하실 거는 제가 분화까지만 갖고 왔는데 우리가 보다 보시면 분열이라는 거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앞에서도 배우셨어요. 분열은 원 조직이 2개로 또 하나가 2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분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어느 정도 정상 조직으로 다 성장하고 나면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열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화는 잘 돼야 돼요. 분화와 분열을 헷갈리지 마시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제 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몇 세 이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국가암 조기검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 조기검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우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연령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검진을 이제 해주죠.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검진하셔야 됩니다. 검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 검진하셔야 된다고 해당하는 암이 6종입니다. 그 6종에 대해서 보시면 많이 발생하는 암, 위암,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작년 기준으로 지금 제가 23년에 이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발표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종 발생하는 암종의 제1위가 폐암입니다. 폐암입니다. 그래서 위암, 대장암, 폐암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남자 40대의 사망률 1위인 암이 간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 사망률 중에 굉장히 높은 암이 간암이거든요. 그래서 간암 들어와 있습니다. 여자 중에서 여성분들 중에서 암 발생 1위가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들어와 있죠. 그다음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요즘에 많이 이제 발생률이 떨어지고 사망률도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굉장히 높았어요. 발생률이. 그래서 자궁경부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게 6종인데 이 6종에 해당하는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검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얼마 만에 한번 해줄 것이냐, 주기,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해줄 것이냐, 검사 방법, 그러니까 검사 종류죠. 검사 종류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의 남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위암 많이 발생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해줍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맨 처음부터 위 내시경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소화기 내시경입니다. 상부 소화관 내시경입니다. 상부 소화관은 들어갈 때 식도 보고 위 보고 십이지장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암이니까 위 내시경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 내시경을 해요. 그런데 식도가 좁아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내시경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조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꿀꺽 드시고 방사선 판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구르면서 찍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위내시경을 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용종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조직검사 할 수 있죠. 조직검사 하는 것까지 우리 국가검진 프로그램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1년마다 해야 됩니다. 1년마다 하는데 처음부터 내시경 하지 않습니다. 뭘 먼저 하냐면 분변 잠혈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똥검사입니다. 변을 일부 띄어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냐면 피가 숨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변 잠혈 검사를 합니다. 우리 악성암의 증상 중에 하나가 혈관을 공격해서 혈관을 찢어서 출혈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출혈을 보는 거죠. 거기서 분변에 잠혈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이 또 쪼그라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장 조형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암, 대장암을 했습니다. 자, 간암으로 갈까요? 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 이것도 남자, 여자 더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얘는 간암 검사는 전체 40세 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암의 고위험군 우리는 만성 B형, C형 간염 또는 간경변증 환자, 이 환자, 이 세 그룹의 환자들이 간암의 위험인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주냐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해드립니다. 주기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이 간암 검진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짧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마다 해드리는데 뭘 하냐면 얘는 내시경을 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합니다. 간이 있는 복부,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검사를 하는데 피검사로 암 검사를 할 수 있죠. 피검사로 암 검사를 하는데 어떤 검사를 하냐면 혈청이라는 거는 피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파라고 써 있죠. 알파는 알파, 베타 할 때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태아죠.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 그 태아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 검사,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생물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신생물은 암인데 암은 악성 신생물. 악성 신생물은 어쨌든 신생물인가 새로 생긴 애잖아요. 새로 생긴 애는 태아잖아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태아 때 나오던 것이 내 몸에 태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아 때 나오던 단백이 나왔다. 그러면 내 몸에 신생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 나왔다. 그러면 간암의 위험이 있구나. 그래서 이 피검사,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하고 그 다음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우리 이 질병에서 영문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영문을 묻는 문제. 혈청 알파 태아 단백이 알파가 A입니다. 태아가 F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이 P입니다. 그래서 AFP 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여자만 있으니까요. 40세 이상의 여자에게만 합니다. 40세 이상의 여자에게만 하는데 2년마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하냐면 유방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단순 방사선입니다. 단순 방사선. 의사들은 유방 촬영만으로는 더 이상 암을 확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자들의 유방이 굉장히 치밀한 치밀 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석회 성분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초음파를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초음파는 건강검진에서는 급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굉장히 나이가 낮죠. 이게 40세에서 30세, 20세로 지금 20세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마다 해드립니다. 2년마다 해드리고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브러쉬로 이렇게 쓰른 다음에 현미경에다 쫙 펴가지고 보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되죠. 자, 마지막 폐암입니다. 폐암은 54세에서 74세까지 최고 연령이 있으시죠?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감년. 30년 이상이면 이해하겠는데 30감년은 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타 아닙니다. 30감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갑은 한 갑, 두 갑 할 때 그 갑입니다. 담배 한 갑, 두 갑 할 때. 그래서 하루에 한 갑을 드시면, 피우시면 그거를 1년을 하셨다. 그러면 1감년입니다. 그럼 30감년이 되시려면 하루에 한 갑 피우시는 분이 30년이 되시면 30감년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갑 피우시는 분은요, 15년이면 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루에 반 갑 피우신다? 그러면 또 기간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마침 작년에 금연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는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흡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연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흡연력만 이제 따지고 있죠.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흡연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건강검진 쭉 하시면서 문진표 쓰셨죠. 그 문진표를 가지고서는 이제 스크린을 해가지고 폐암 검진 대상자다 아니다를 확인해 드리는 거죠. 자, 무슨 검사를 하게 되냐면 저설량 흉부 CT를 찍게 됩니다. 폐가 흉부에 있으니까 흉부 CT를 찍게 되죠. 그런데 저설량, 양을 조금 준다는 겁니다. 한 8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을 전체를 다 주면 왜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전체를 다 주면 그 방사선 양 때문에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주셔서 조금 줘서 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은 걸 외우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거는 그냥 지우고 큰 것만 흉부 CT만 외우실래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정확한 답은 저설량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암 선별 검사. 암 선별 검사는 암일까 아닐까를 알기 전에 암의 위험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이제 조건.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6종의 암을 이제 선별 검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6가지를 이제 가진 조건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발견하고자 하는 질환이 비교적 흔하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위암, 대장암 우리나라 발생 많이 한다며요. 폐암 작년에 1등 했다며 발생으로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기 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뭐겠습니까? 수술해내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위에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은 발생도 많이 안 하지만 수술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직 검진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검사 방법이 있고 이 검사들이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가 높다. 그러니까 검사가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그래서 검사가 용이한 내시경 검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거, CT로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검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암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기 치료의 이점이 건강 과정에서의 해로움보다 반드시 많아야 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폐암입니다. 폐암 검사한다고 흉부 CT를 찍었더니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려. 그러면 검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폐암 검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저설량 흉부 CT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검사 비용이 수용 가능한 범위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사하는데 검사 비용이 한 1,0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선별 조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6종의 이제 암종을 건강검진으로 하게 되죠. 자, 암검진의 목표는 이제 증상 발현 전에 암을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위음성, 위양성을 최대한 낮춘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검사하거나 아니면 수술해냈는데 암인 줄 알고 수술해냈는데 나중에 와서 봤더니 양성 종양이다. 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진단하에 정확한 치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혹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요즘에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완치합니다. 그렇죠?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일반인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사망률을 좀 감소시키고 있죠. 실제로 예전에는 암하면 사망 선고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환자한테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암도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을 갖고 가는, 완치할 수 있지만 평생을 갖고 가는 친구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암 검진을 하게 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암 검사를 했는데요. 선별 검사 이제 CT 찍고 내시경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건강검진 하러 가서 혈액으로 암 검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투머 마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종양 표지자입니다. 종양은 신생물이죠. 그래서 종양이 있을 때 그거를 엿볼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투머 마커 또는 종양 표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양 표지자의 종류 6이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AFP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간암할 때 혈청, 알파, 태아, 단백. 이게 AFP다. 그래서 A는 알파, F는 피탈할 때 피탈은 태아라는 말입니다. P는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AFP인데 이거는 간세포암에 특징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 환자한테 이거 꼭 검사를 하죠. 그다음에 고환 난소 기형암이나 뼈 아세포 암종. 아세포라는 거는 애기세포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AFP는 간암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간 경변증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는
요거 하나만 갖고 암을 확진하지 않는다가 키입니다. 그래서 이 종양 표지자는 투머 마커잖아요. 암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EA는 대장암, 췌장암, 위암, 폐암 등인데 CEA는 모든 암, 소화기 쪽, 특히 소화기 쪽의 암에서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CEA는 기본으로 하게 되죠. HCG는 육모막 암입니다. 육모가 뭐냐면 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기본 태반 형성 시작하죠. 그래서 임신 검사가 HCG입니다. 근데 HCG를 해서 임신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태아가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임신할 나이가 아니에요. 60이에요. 여자 나이가 60인데 HCG가 쫙 올라갔어요. 임신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육모막암 이렇게 되는 거죠. CA19-9는 췌장암 담도암에 많습니다. CA125는 난소암의 특징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난소암이 굉장히 분들에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검사 많이 하게 됩니다. CA15-3은 유방암이고요. PSA는 전립선암에 많습니다. 이 PSA는 전립선암에 많을 뿐 아니라 전립선 비대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의 의미는 암의 선별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암이 있을까 없을까? 높아졌으니까 암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높아졌지만 암은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있으면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암 진단의 보조적 역할입니다. 암 진단의 보조적 역할인데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암들은 보면 이게 암이구나. 조직을 떼어내서 또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을 띄어서 검사하기 어려운 암들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간암이죠. 간암은 간이 문제가 생기면 지혈이 잘 안 돼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간암 검사한다고 간 조직을 띄면 거기 지혈 되겠습니까? 지혈 안 돼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간 수술은 하기 되게 어려워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위해서 그걸 띈다? 뭐 웬만하면 안 하죠.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적이지 않는 역할은 뭐냐?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 진단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되고요. 수술 전 종양 크기의 지표. 영상에서는 한 3cm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영상에서는 3cm였어요.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은 종양 표지자가 1000이고 어떤 B라는 사람은 종양 표지자가 500이에요. 누가 더 안 좋은 종양이겠습니까? 같은 종양 사이즈라면 종양 표지자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종양 크기의 지표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치료 효과의 판정입니다. 수술했습니다. 진단해서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고 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낮아졌는지 수치가 낮아져서 계속 팔로우업을 잘 했어요. 의사가 괜찮습니다 하면서 팔로우업을 한다는 거는 재발할까 봐 계속 의사를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 눈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검사도 하시죠. 무슨 검사합니까? 이런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 종양 표지자 검사에서 수치가 확 뛰면 제발 뭐 이러면서 다시 더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양 표지자의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화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근골격계 상해 질병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전체적인 질병의 이제 암 먼저, 종양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병 쪽으로 첫 번째가 이제 소화기계입니다. 소화기계도 외상으로 손상이 될 수 있죠. 외상으로 손상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질병이 더 많기 때문에 질병 쪽으로 저희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보셔야죠. 구조를 보시면 소화기는 우리가 식사를 하시면 그 드신 식사가 지나가는 길, 그게 전부 다 소화기관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구강, 식도, 그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위에서 십이지장을 가서 소장을 갑니다. 대장을 거쳐서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죠. 이 길이 전부 다 소화기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음식이 지나가는 길 말고 음식이 지나가는 길에 도와주는 게 있어요. 뭐가 도와주냐면 간이 도와주고 췌장이 도와줘요. 그래서 간, 담도, 췌장까지 우리는 소화기계로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그 길하고 간, 담도, 췌장까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소화기계 구조의 먼저는 식도입니다. 식도는 이제 구강에서 꿀꺽하면 내려가는 곳이죠. 그래서 식도가 어디 있는 줄은 아세요. 다 목에서 가슴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관으로 음식을 그냥
위로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도는 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저류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달해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전달했잖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간 위에 있는 음식물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오지 말라고, 다시 말해서 역류하지 말라고 관략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상부 관략근, 하부 관략근이 있습니다. 자, 상부보다는 하부가 더 중요한데, 하부는 어디 있냐면 식도에서 위로 가는 고기, 거기가 횡격막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지나가는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는 고기가 이제 하부 관략근인데, 이 하부 관략근이 느슨해지면 우리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식도병은 특별히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보통 다른 장기하고 좀 다른 게, 다른 장기, 소화기계 장기입니다. 다른 소화기계 장기는 맨 안쪽, 음식물이 닿는 맨 안쪽에 상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막이 있습니다. 점막 아래에 뭐가 있냐면 점막하. 점막 아래다라는 뜻입니다. 점막하. 그 다음에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인체에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건 근육입니다. 그래서 얘도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감 처리한다 생각하시고 장막,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식도는 장막이 없어요. 그냥 근육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악성암이 생긴다 그러면 일파만파 전파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마감 처리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식도암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식도암이 되면 우리가 보험에서 고액치료비 암에 해당하는 게 식도암입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긴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식도를 이제 고액치료비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치는 가슴 중앙에 있고요. 자, 식도가 있으면 식도 앞쪽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목을 쫙 조르면, 예전에 우리 학교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목을 조르면 숨을 못 쉬게 되니 아니면 밥알이 먼저 튀어나오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목을 조르면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래서 식도 앞에는 기도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척추가 있습니다. 척추하고 식도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동맥이 있습니다. 큰 동맥, 심장에서 나와서 전신으로 가게 하는 큰 동맥인 대동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식도 뒤에, 여기 목이고 흉추니까 경추가 뒤에 있을 수 있잖아요. 경추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간암이었는데 간암에서 이제 전이가 돼서 경추 쪽에 암이 있었는데, 그 암이 커져가지고 식도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경추에 있는 암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식도가 빵꾸가 난 거예요. 천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신, 그런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식도는 우리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연화 운동을 합니다. 꿀꺽하는 거죠. 그게 꿀꺽하는 게 상부 관략근에서 하는 겁니다. 꿀꺽하는 거죠. 꿀꺽한 다음에 음식을 위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 위로 내리는 게 이제 연동 운동, 앞으로 계속 밀어주는 연동 운동에 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관략근에서 역류를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갈까요? 위는 복부의 왼쪽 위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명치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죠. 명치에서 살짝 왼쪽에 있어요. 살짝 왼쪽에 있는데, 자, 위는 소화기의 대표적인 장기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있는 맨 안쪽에 상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막, 점막하, 근육, 장막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게 위입니다. 자, 위인데, 위는 위치에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위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크게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는 데를 우리는 대만곡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곡 위쪽에는 이게 평평한 부위가 있어요. 그 평평한 부위를 우리는 저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부는 위쪽이구나, 그 다음에 대만곡은 왼쪽에 있구나. 우리가 의학 그림은요, 전 세계가 약속했어요. 마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주 보니까 이쪽은 내가 오른쪽이니까 마주 보는 사람은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큰 망곡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는요, 작은 망곡이 있죠. 작은 망곡이 있습니다. 자, 식도에서 위로 들어가는 부분은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 그러면 위에서 12지장으로 나가는 곳이 있어야겠죠. 나가는 곳은 우리는 유문이라고 합니다. 날유자 씁니다. 그래서 유문인데, 유문은 앞쪽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유문부를 다른 말로 전정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정부. 그래서 전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는 들어온 음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까지? 소화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소화가 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식도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식도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유문부 끝에 조여주는 괄약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조여주고 있다가 어떤 상태가 되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문 괄약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대망곡 유문부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망곡이 있으면 쬐끔 꺾어져 있는 소망곡이 있겠죠. 자, 소망곡이 있습니다. 소망곡에서 보면 이렇게 콕 찍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위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각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주름진 것 같이 보이죠? 이게 위주름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장기 중에 주름을 갖고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광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내용물이 들어오면 커졌다가 내용물이 없으면 쪼그라드는 그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위주름, 그러니까 주름의 역할입니다. 자,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식도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2지장까지 갑니다. 12지장까지 간 다음에 빼면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종양을 또는 이상병변을 보는 게 아니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렇게 검사들을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만곡에는 주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망곡에는 주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검사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망곡 쪽에는. 또 우리가 음식을 드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질병의 병변도 아래쪽에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위궤양, 또 위염, 이런 게 위암, 다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유문부, 전정부, 위각 이쪽에 병변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선을 보시면 요 위에는 점액 분비가 나옵니다. 점액이 나오는데 점액 분비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위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벽세포에서 나오는데 그 위산이 나오는 벽세포에서 위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인자가 나와요. 내인자 기억하세요. 내인자는 뭐냐면 비타민 B12 같은 겁니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인자가 없다. 벽세포가 망가져서 내인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피를 만드는 재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안 만들어져요. 악성 빈혈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산 내인자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진짜로 일을 하는 건 펩신입니다. 진짜 일은 소화 기능을 하는 거죠. 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들어온 거 살균, 염산에서 살균 기능, 그 다음에 음식을 잘게 부수는 기능. 그래서 소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흡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까지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소화하고 흡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소장 대장으로 갈까요? 자, 소장은 위에서 나왔잖아요. 위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게 12지장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공장입니다. 빌공자 씁니다. 없다 공장. 안에가 비어 있다는 거. 공장, 그 다음에 회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표면에 육모가 굉장히 많아서 그 육모를 통해서 위에서 소화된 거를 소장에 와서 그 육모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의 역할은 뭐냐면 영양분 흡수입니다. 소화가 아니라 영양분 흡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분 흡수고 다 흡수된 나머지 찌꺼기를 어디로 내리냐면 대장으로 내립니다. 자, 대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맹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맹장 앞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소장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회맹부 하면 맹장 처음 거기 앞에 있는 충수가 있는 그 부위가 얘기합니다. 우리 충수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자, 맹장 밑에 꼬다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자, 맹장에서 대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상행결장, 결장이란 말을 씁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행결장, 꺾어지는 거 S상결장, 그 다음에 똑바로 내려가는 거 직장, 항문을 통해서 음식물이 밖으로 나가죠. 자, 여기서 상행결장이 횡행결장으로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상행결장, 횡행결장 꺾어진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간이 있는 거죠. 횡행결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여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만곡, 간만곡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 소장에서 지금 영양분 좋은 거 다 갖고 갔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몸에 들어온 거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내보내려니까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흡수. 그 다음에 잘 버무리려니까 우리가 좀 요거는 얘가 좀 그렇긴 하는데 우리 혹시 여러분 매주 만드는 거 아시나요? 매주 만들 때 유익균을 줘서 잘 부패하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잘 부패하기 위해서 이 대장에는 뭐가 있냐면 대장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익균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셔서 어디서 역할을 하냐면 대장에서 하는 겁니다. 위, 소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대장에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을 먹는데 이 유익균이 여기서 잘 역할을 해서 잘 부패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유익균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확인이 됐어요.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생겼다. 아, 면역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장이 하는 역할, 물 흡수 또는 일부 알코올 흡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알코올 흡수하고 나니까 알코올 흡수가 다 안 됐으니까 열심히 많이 드시면 그 다음날 화장실 가시면 알코올 냄새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면역과 관련된 역할도 여기서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으로 갈까요? 우리가 음식이 지나가는 길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건 간, 담도, 췌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의 위치는 명치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간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갈비뼈가 있잖아요. 늑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손을 쭉 넣어 보시라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넣어 보셔서 간이 만져지는지 한번 보시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간이 만져진다 하시는 분들은 간이 부은 겁니다. 병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간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 늑골 밑에 잘 있기 때문에요. 자, 횡격막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있고 그 옆쪽으로 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간은 좌엽, 우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엽이겠죠? 좌엽이겠죠? 좌엽은 작고 우엽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좌엽, 우엽만 있는 게 아니라 구획으로 세그먼트로 한 8개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세그먼트만 잘라주는 그런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는 간을 밖에서만 봤잖아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1구역입니다. 1구역인데 거기에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 심장에서 나와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 우리는 간동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가는 혈관, 간정맥이죠. 보통의 장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동맥, 나가는 정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은 하나의 혈관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간문맥입니다. 간문맥은 아까 식사하신 게 위에서 소화를 하고 소장에서 흡수했잖아요. 피의 형태로, 피 안에 영양분의 형태로 소장에서 흡수했거든요. 그 흡수한 게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간은 영양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영양분을 저장을 하게 되는 게 간 문맥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피는 정맥피입니다. 정맥피. 왜 정맥피를 얘기하냐면 들어가는 게 간 동맥이 하나 있고요. 또 들어가는 거 간 문맥이 하나 있고 두 가지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동맥은 힘이 있어요. 혈압이라고 하는 거. 심장에서 펌핑을 해주니까 혈압을 가지고 압을 가지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맥은 어떻습니까? 저 끝까지 간 애가 심장을 향해서 질질질 들어오거든요. 중력을 역행해서 들어오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맥에는 판막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의 판막이 그 정맥 판막이 망가지면 하지 정맥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간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힘을 가진 동맥이 하나 들어가고 힘을 가지지 않는 정맥이 들어간대요. 같은 양이 들어가면 문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혈액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간 동맥으로 들어가는 건 20%, 간 문맥으로 들어가는 건 80%. 그래야 같은 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은 대사 기능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담즙 생성. 담즙 생성은 뭐냐면 간의 반대쪽에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이 하는 역할 중에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적혈구의 무덤입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의 빨간 피잖아요. 우리 몸의 피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피 중에 적혈구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평생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한 90일에서 120일 살면 죽어요. 그러면 새로운 적혈구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죽을 때 얘는 아무 데서 가서 죽는 게 아니라 비장에 가서 무덤으로 활용해요. 비장을. 그런데 적혈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용해요. 재활용해서 일부를 물에 녹지 않은 형태,
간접 빌리루빈입니다.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혈액을 따라서 간으로 옵니다. 간으로 오면 물에 녹는 형태의 빌리루빈이 바뀝니다. 그게 직접 빌리루빈입니다. 이 직접 빌리루빈이 간, 요 녹색인 게 담관입니다. 간 안에 있는 담관, 간내 담관 이렇게 합니다. 간내 담관을 통해서 담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낭에 있는 거는 빌리루빈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빌리루빈이 있다가 모여 있다가 언제 나가냐면 12지장으로 나갔네요. 12지장 여기로 나갔네요. 언제 나가냐면 12지장에 지방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소화를 했잖아요. 잘게 쪼개서 12지장으로 보냈는데 12지장에 왔더니 보니까 지방질이 많아요. 그러면 담낭에서 그 지방질을 녹이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12지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이제 그 담관이 지금 들어가게 돼 있죠. 담관 들어가게 돼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합성 기능은 아까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간으로 갔을 때 간에서 저장해야 되잖아요. 영양분을 어떤 형태로 합성 기능인 알부민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 있는 알부민이 많다 그러면 간이 들어온 영양분을 잘 저장하고 있거나 잘 합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독 기능도 있네요. 암모니아. 우리가 식사를 하시면 트름 마시면 이상한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드신 게 다 해독 문제가 발생 우리 몸 안에 있는 균이나 아니면 소화 기관 안에 있는 그런 다 이제 부패한 다음에 그 암모니아 같은 기체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럼 기체가 남으면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간에서 얘를 다 해독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 기능이 있는 게 암모니아 같은 해독 기능. 암모니아만 해독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거나 아니면 우리 그 약 같은 거 드시잖아요. 약 같은 거에 해독 기능도 다 여기서 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 식도 역류 질환은 GERD라는 것입니다. 가스트로, G는 가스트로, 위입니다. 에스파지알, E는 에스파지알이라서 식도입니다. R은 리플렉스니까 역류죠. D는 디지즈 질병입니다. 그래서 위 식도 역류, 그러니까 위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식도까지 왔다. 그러면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위에 들어가 있는 음식 물질이 뭐냐면 음식물이죠. 그렇죠? 음식물이 무슨 문제인지 식도에 왔어요. 그러면 음식물만 식도에 오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배우실 때 위에는 위산도 나오고요. 내인자도 나오고요. 점액도 나오고요. 펩신도 나온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식도로 와요. 같이 식도로 오는데 나머지는 식도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위산이라는 게 문제를 일으키죠. 위산이 하는 역할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산을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뿌리면 그 부위가 다 타게 됩니다. 굉장한 강력한 위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드셔도 우리 몸에서 균이 일을 하지 않는 거는 위산에서 강력한 위산이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식도에 왔어요. 위산이 식도에 왔어요. 그러면 식도에도 점액이 있기는 해요. 점액이 있긴 하지만 위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에 왔다 그러면 그 식도의 벽을 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태우면서 아픈 거, 타는 듯이 아픈 증상이 뭐냐면 작열통입니다. 흉통이 오는데 작열통이 옵니다. 그게 목까지 더 올라오면 목소리에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 뭐가 있는 것 같이 그게 더 올라와서 구강까지 왔어요. 그러면 치아 손상까지도 올 수 있죠. 만성기침이 옵니다. 왜냐면 인두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인두를 통해서 기도로, 음식을 드시면 인두를 통해서 식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리플렉스 역류가 인두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도에도 문제, 기도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만성기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에서 만성기침을 일으키는 4대 질병을 써라 그러면 위식도 역류 질환 쓰셔야 됩니다. 진단은 그냥 의사들이 얘기만 들어도 알아요. 증상만 들어도 아는데 그래도 환자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내시경을 하실 수도 있죠. 내시경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는 잘 하지 않는데 위에 있는 게 식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식도의 압이 올라가게 됐거든요. 식도의 압을
검사는 식도 내압 검사 또는 식도에 산성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도 폐하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식도에 산이 온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을 없애주는 제산제를 쓰게 됩니다. 제산제를 쓰게 되고 그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고 PPI는 뭐냐면 산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제산제는 있는 산을 없애는 거고 PPI는 산 나오지 마세요 하는 게 이제 PPI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도 역류 질환은 잘 낫습니다. 잘 낫는데 약물로 잘 낫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발입니다. 약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약 안 먹으면 또 왜냐면 환자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술을 드셔서 이렇게 역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역류할 수 있는 기능 하부 가략근을 이제 가략근의 힘을 낮추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문제죠. 그래서 재발이 많이 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식도의 그 벽을 긁어서 헐었잖아요. 산이 이제 손상시켰잖아요. 그러면 식도의 상피로 재생이 될 거예요. 재생이 되다가 더 이상 식도의 상피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면 재생은 해야겠고 식도의 상피는 없고 그러면 다른 데 거를 빌려와서 거기를 재생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발해식도예요. 찾아보시겠어요? 발해식도. 그러면 식도 입장에서 발해식도에 있는 세포는 식도 겁니까? 식도계 아닌 겁니까? 식도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신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위암으로 식도니까 식도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더 이렇게 헐었어요. 그러면 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혈이 될 수 있고 발해식도에서 식도암이 될 수도 있고 식도암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하지만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생활 습관을 고치시지 않으면 위험한 게 이제 이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위식도 역류 질환까지 이제 이번 시간은 했습니다. 그 소화기는 그동안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중에 많이 이제 발생하는 질병이고 그다음에 우리 장기보험에서 질병 쪽에서 많이 보장하는 그런 쪽에 이제 소화기 계통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음번에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